어머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에요? 귀성길 휴게소 한복판, 며느리는 악다구니를 쓰더니 제 가슴팍을 잇는 힘껏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정강이까지 걷어찼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낮아빠진 저에게 며느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연기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요. 사람들 보기 창피해 죽겠으니까. 넘어진 충격으로 온몸이 쑤셔왔지만 더 아픈 것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상상도 못한 복수를 경험하게 될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월심, 올해 73입니다. 진짜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았는데요. 결국엔 골문 게 터져서 사달이 나버렸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말도 꺼내기 싫었던 그때의 이야기, 여기서만 털어놓아 볼까 해요.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바로 그날은 추석 명절 아침이었죠. 저는 아들 현혼의 집 현관문 앞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현우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추운데 왜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현우가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집에 혼자 있으려니 답답해서 그냥 나왔다. 우리 강아지들은 일어났니? 제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손녀 민서가 잠옷 차림으로 우당탕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큰아이가 제 품에 폭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서.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제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등 뒤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이고 시끄러. 누가 아침부터 소란을 피운대? 며느리 주영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민서가 제 등 뒤로 슬그머니 몸을 숨기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저희랑 같이 출발하신다고요? 주영이가 팔짱을 딱 끼고 서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명절인데 온 가족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니? 제가 웃으며 말하자 주영이는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차에 어머님까지 타시면 짐은 어디에 싣고 가요? 비좁아서 다들 불편할 텐데. 주영이가 현우를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짐을 줄이더라도 엄마는 모시고 가야지.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정리해 볼게. 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 내 말은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그러죠. 장시간 운전인데 차라리 따로 편하게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주영이가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막내 지우가 이제 잠에서 깼는지 비척비척 걸어 나와 제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내가 할머니 옆에 앉을 거야. 지우가 천사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냐, 우리 지우. 할머니랑 꼭 붙어서 같이 가자. 제가 지우를 번쩍 안아 올리자 주영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김지우, 당장 내려와. 할머니 힘드신 거 안 보여? 주영이가 제 품에서 지우를 잡아채듯 데려갔습니다. 1시간 뒤 저희는 현우가 운전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영이는 당연하다는 듯 조수석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민서와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앉았죠. 엄마, 안전벨트 매셨어요? 현우가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래, 맸다. 길 막히기 전에 서둘러 가자꾸나. 차가 출발하기가 무섭게 주영이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명절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허리 아프게 전 부치고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주영이가 창밖을 보며 대놓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식구들 얼굴 보는 건 좋잖아. 현우가 주영이를 달래듯 말했죠. 좋기는 뭐가 좋아요? 만날 때마다 애들 성적은 어떤지, 당신 월급은 올랐는지 캐묻기나 하고 아주 사람을 들들 볶는다니까요. 주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서와 지우가 엄마의 성난 목소리에 겁을 먹고 제 손을 더 세게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작은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보, 애들 앞에서 말 조심 좀.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주영이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당신이 똑 부러지게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매번 그 스트레스를 다 받잖아요. 주영이가 눈을 치켜뜨고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현우가 말을 더듬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제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또 화났나 봐. 제가 민서를 가슴에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서 할머니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 바로 그 순간 주영이가 귀신같이 돌아보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뒤에서 지금 뭐라고 수군거리시는 거예요? 주영이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애들이랑 이야기 좀 나눴을 뿐이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님은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영이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주영아, 그만. 현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꼭 어머님만 오시면 애들이 내 말을 더 안 듣는다니까요. 주영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명절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 배고파. 지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시끄럽게 굴지 말고. 휴게소 가면 사줄 테니까. 주영이가 매몰차게 대답했죠. 그렇게 2시간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달렸을까요? 현우가 저 멀리 휴게소 표지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휴게소 좀 들렀다 갈게요. 화장실도 가고 애들 간식도 좀 사야겠어요. 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저 기름 넣고 올게요. 엄마, 애들 좀 부탁해요. 현우가 차 키를 챙겨 차를 주유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너희들 화장실 안 갈 거야? 빨리 따라와. 주영이가 민서와 지우의 손목을 하나씩 거칠게 잡아 끌고 휴게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다녀온 뒤 휴게소 밖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죠. 잠시 후 주영이가 아이들 없이 혼자 나오더니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요즘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해요. 주영이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냐? 회사에 일이 많은가 보구나. 제가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면 말을 안 해요. 애들 학원비 대기도 벅찬데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한다니까요. 주영이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겠니?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라.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어머님은 역시 아들 편만 드시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주영이가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를 하고.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주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해요?
제가 뭘 더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주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아, 목소리 낮춰라. 사람들이 다 보잖니. 우선 앉아서. 제가 주영이를 달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 지리세요? 주영이가 악을 쓰며 제 가슴팍을 두 손으로 세게 밀치면서 발로 제 정강이를 찼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급하게 바닥을 짚은 손바닥이 쓸리면서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나, 어르신 괜찮으세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깜짝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주영이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죠. 아니, 저기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을 저렇게 밀쳐요? 구경하던 한 아주머니가 주영이에게 삿대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밀었다고 이러세요? 저분 혼자 일어나다 넘어지신 거예요. 주영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서와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이 광경을 보고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제 품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주유를 마친 현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벤치에서 일어나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나 봐. 주영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할머니 밀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마침 옆을 지나가던 교복 입은 남학생이 용감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주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주영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죠. 아, 그게 아니고 어머님이랑 잠깐 말다툼하다가 실수로 손이 좀. 주영이가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나는데요. 저를 부축해준 젊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자 현우가 제 손을 보더니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사진 한 장만 찍어둘게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여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 현우가 제 피나는 손바닥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무슨 큰일이라고 사진까지 찍어요? 주영이가 잔뜩 신경질이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시 출발한 차 안은 무덤 속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까진 손바닥은 계속해서 욱신거렸고 엉덩이뼈와 정강이는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다니요. 제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민서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 민서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니, 우리 민서. 할머니 하나도 안 아파. 제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백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주영이는 보란 듯이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고향집까지는 아직도 1시간이나 더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로 도착해서 대체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의 차가 나란히 서 있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병원부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가 차에서 내리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괜찮다니까 그러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문이 활짝 열리며 큰형님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동서 왔구나. 어서 들어와. 길이 많이 막혔지? 큰형님이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바로 그때 주영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휴게소에서 저를 밀어붙이던 그 악다구니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어머, 우리 주영이 왔구나. 오는 길에 고생 많았다. 애들도 그새 또 컸네. 큰형님이 민서와 지우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니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이 술상을 앞에 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오, 현우네 왔냐? 재수씨도 어서 오게나. 큰아주버님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너무 늦었죠? 주영이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안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아니다. 민서, 지우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작은아주버님이 손주들을 품에 안고 한박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형님들과 함께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내내 까진 손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동서, 손바닥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큰형님이 제 손의 상처를 발견하고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괜찮아요, 형님.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오다가 잠깐 넘어졌어요. 제가 얼른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둘러댔죠. 나이 들어서 뼈 다치면 큰일이야. 항상 조심해야 해. 작은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주영이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이거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요즘 이게 그렇게 좋대요. 꼭 챙겨 드세요. 주영이가 아주버님들께 미리 준비해온 건강식품을 건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걸 뭘 또 사왔어. 우리 주영이밖에 없다. 정말 고맙다. 큰아주버님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죠. 저는 뜨거운 기름 앞에서 전을 뒤집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저렇게 싹싹하고 애교 많은 효녀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왜 저한테는 악마처럼 구는 걸까요? 숙모. IT 회사에 다니는 시조카 한준이가 부엌으로 폴짝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한준이 왔구나. 잘 지냈지? 제가 한준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숙모, 근데 뺨은 왜 다치셨어요? 빨갛게 긁혔는데. 한준이가 제 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으로 뺨을 더듬었습니다. 화장실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니 정말로 뺨에 길게 긁힌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아까 휴게소 바닥에 넘어질 때 생긴 상처가 분명했습니다. 아, 이것 아까 넘어지면서 그랬나 보구나.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어느덧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교자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지고 온 가족이 상 주위로 둘러앉았죠. 자, 다들 복 많이 받고 하반기에도 건강합시다. 큰아주버님의 덕담을 시작으로 시끌벅적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어머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주영이가 작은 형님을 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우리 주영이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네. 많이 먹으렴. 작은 형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영이는 식사 내내 어른들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아주버님 밥 위에 갈비찜을 올려드리고 작은아주버님께는 물을 따라드렸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이야. 민서가 작은 손으로 전을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우리 민서밖에 없네. 제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주영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서,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주영이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서가 할머니 챙겨주는 기특한 마음인데 뭘 그러니? 제가 민서를 감싸자 주영이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 아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영이가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제게만 들으라는 듯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식탁에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현우가 당황해서 주영이를 말렸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애들 교육은 엄마인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는 거잖아요. 주영이가 조금도 지지 않고 현우를 노려보며 대꾸했습니다. 허허, 그렇지. 요즘 젊은 엄마들이 교육 문제에는 다들 예민하니까. 큰아주버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저렇게 하면 쓰나.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큰어머님. 제가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굴었네요. 주영이는 큰형님에게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작은 형님이 제 옆으로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동서, 저 주영이 원래 저런 애였어? 작은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오늘따라 유난히 예민하게 구네요. 제가 애써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작은 형님이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내 친구 중에 강남에서 크게 식당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주영이를 몇 번 봤다지 뭐야. 작은 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남에서요? 주영이가 강남에는 어쩐 일로?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응. 근데 좀 이상한 장소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작은 형님이 무언가 망설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상한 장소라니요, 형님?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동서랑 나랑 큰형님이랑 셋이 있을 때 조용히 얘기해 줄게. 여기서 말하긴 좀 그래. 작은 형님이 거실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자들은 거실에서 화투판을 벌였고 여자들은 안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주영이는 구석에 앉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주영아,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우리랑 이야기도 좀 나누자. 명절에 얼굴 보고 이게 뭐니? 큰형님이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큰어머님. 주영이가 마지못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지만
눈은 계속 핸드폰 액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영이의 핸드폰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주영이가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영이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무척이나 심각했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니, 큰형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주영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제가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상관 마세요. 주영이가 저를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주영이는 계속 어딘가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때 작은 형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동서, 잠깐 안방으로 좀 와봐. 작은 형님의 얼굴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이미 큰 형님도 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서 앉아. 문 꼭 닫고 큰 형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두 형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동서, 아까 내가 하려던 얘기 말이야. 작은 형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구가 주영이를 봤다는 그 이상한 장소가 어딘지 알아? 작은 형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체 어디인데요, 형님? 제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남에 있는 불법 도박장. 작은 형님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도박장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드나든 솜씨가 아니더래. 아주 죽순이라던데. 작은 형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야, 동서. 이번에는 큰 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영이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시댁이 강남에 건물 몇 채 가진 부자라고 뻥을 치면서 돈은 얼마든지 더 빌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야. 큰형님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주영이가 도박에 빠졌을 리가. 제가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 귀를 의심했지. 근데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데 없는 말을 지어낼 리가 없어. 작은 형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가족 모임 때도 주영이가 계속 핸드폰만 붙들고 안절부절 못했잖아. 큰형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도 아마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큰형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현우의 당황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저희 셋은 깜짝 놀라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을 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문자가 왔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3건이나 실행됐대요. 합쳐서 8천만 원이에요. 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파 구석에 앉아있던 주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그게... 주영이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거야? 당신이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냐고. 현우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가족의 시선이 일제히 주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영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 이름으로 8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자, 다들 우선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하자. 큰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일단 은행 앱으로 대출 내역부터 자세히 확인해봐라.
사촌 큰형이 침착하게 조언했습니다. 현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액정을 누르기 시작했죠. 첫 번째가 작년 6월 3천만 원, 두 번째가 9월에 2천, 그리고 석 달 뒤인 11월에 또 3천. 현우가 마치 사형 선고문을 읽듯 하나하나 힘겹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대출금이 전부 당신 계좌로 들어갔네. 김주영. 현우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주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말해. 현우가 이를 악물고 다그쳤습니다. 그냥 애들 학원비도 내고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주영이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변명했죠. 생활비랑 학원비가 8천만 원이라고? 당신은 나를 아주 등신으로 아는구나. 현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형님이 제 팔을 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죠. 현우야.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작은 엄마가 들은 얘기가 있단다. 제가 작은 형님을 바라보자 형님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말하지. 주영아, 너 강남에 있는 도박장에 드나들지? 작은 형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영이의 어깨가 화들짝 튀어올랐습니다. 네, 작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영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친구가 거기서 일하는데 너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하더구나. 작은 형님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데를 왜 가요? 말도 안 돼요. 주영이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거기서 시댁이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돈을 더 끌어쓸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고, 큰형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주영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작은 엄마 말이 사실이냐고. 현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죠. 바로 그 순간 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어? 누가 우리 귀한 딸을 잡는다는 거야. 큰 집 인근에 살고 있는 주영이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주영이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 전화 받고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주영이 친정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니, 사부인은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큰아주버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울면서 전화했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주영이 친정어머니가 방안을 둘러보며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잡아먹는다고요? 주영이가 현우 몰래 대출받은 사실이 들통나서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작은 형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죠. 그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워요. 부부끼리 돈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주영이 친정어머니가 뻔뻔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도박 빚 갚느라 8천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게 그냥 좀 쓴 겁니까? 사부인? 큰형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도박이요? 우리 주영이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 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영이 친정어머니가 악을 쓰며 제 딸을 감쌌습니다. 장모님, 그럼 이건 뭡니까? 현우가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사부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8천만 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현우가 대출 내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말해. 현우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생활비로 썼다고 했잖아요. 주영이가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웃기지 마.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먹고 입었다고. 현우가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영이의 핸드폰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주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영이가 허둥지둥 전화를 끊어버렸죠. 누구야? 왜 전화를 끊어?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스팸 전화. 주영이가 핸드폰을 등 뒤로 감추려는데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지만 주영이는 또다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위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약속대로 집으로 찾아간다. 주영이의 어깨 너머로 그 섬뜩한 문자를 본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야? 현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그쳤습니다. 주영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채업자예요. 주영이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뭐, 사채라고. 방 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경악했습니다. 도박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조금만 빌렸어요. 주영이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현우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주영이의 대답에 현우가 휘청이며 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8천에 사채 5천. 합의 1억 3천이라고.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작은 형님의 아들 한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핸드폰에 도박 앱 같은 거 깔려 있어요? 한준이가 물었습니다. 주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한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큰아주버님이 물었죠. 아까 형수님과 핸드폰 보실 때 화면 위로 잭팟 카지노라는 알림이 뜨는 걸 봤거든요. 한준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포인트 지급이라든가 승률 100% 이벤트 같은 알림도 계속 왔고요. 한준이의 말에 주영이가 핸드폰을 품 안에 더욱 필사적으로 감췄습니다. 핸드폰 이리 내놔. 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싫어요. 이건 내 사생활이에요. 주영이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네 사생활? 지금 이 마당에 사생활이 어디 있어? 현우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주영이의 손에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지면서 그 안에 있던 감춰진 것들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베팅 금액 500만 원, 현재 잔고 마이너스 1250만 원.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를 본 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었던 거야? 명절이라고 시댁에 와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고. 현우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집살이가 오죽 힘들었으면 저랬겠냐고요. 주영이 친정어머니가 또다시 딸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시집살이라니요. 제가 주영이한테 대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휴게소에서 나를 밀친 것도 혹시 돈 독촉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 거였니? 제가 묻자 주영이가 움찔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지? 그 사채업자한테 말이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주영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좀 아껴 쓰자는 말을 하니까 그게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영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선우라고 합니다. 현우 선배님 댁이 맞는지요? 문을 열자 반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우야, 명절인데 내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내려왔는데요. 지나가다가 형님 차가 있어서 인사차 들렀습니다. 잘 지내셨죠? 형님, 선우야 마침 잘 왔어. 너 변호사니까 뭐 좀 물어봐도 되지? 네, 형님 말씀하세요. 근데 집안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선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상황을 설명하자 선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으로 생긴 빚과 사채는 선배님께서 책임질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선우의 말에 현우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님을 폭행한 것은 존속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선우가 덧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고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괴물일 줄은 몰랐다. 현우가 주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더는 너랑 못 살겠어. 현우의 차가운 말에 주영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영이가 울며 빌었지만 현우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엄마 무서워. 지우가 제 등 뒤에 숨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주영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휴게소 CCTV 영상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선우가 지체 없이 핸드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명절 연휴라 담당자와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는 경찰분께 부탁해서 빠르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선우가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죠. 이복의 사위, 지금 우리 주영이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건가? 애들 엄마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야? 주영이 친정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따님께서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선우가 돌아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남편 명의를 도용해서 8천만 원을 대출받고 사채 5천만 원을 쓰고 시어머니까지 폭행했습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선우의 서슬 퍼런 말에 주영이 친정어머니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네, 김경희님. 저 강선우 변호사입니다. 명절 연휴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 급한 건이 생겨서요. 선우가 공손하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존속폭행 사건인데 현장 CCTV 확보가 시급합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선우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작은 형님 아들 한준이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내가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혹시 형이 직접 은행 앱에서 대출 신청 기록을 조회해 보면 어때요?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조언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해 봐야겠어.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신청 시간이 전부 내가 한창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네. 현우가 기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신청 위치 IP가 우리 집으로 나와. 현우의 시선이 주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을 때 당신은 집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소리야?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한 건데? 현우가 다그쳤습니다. 당신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걸로. 몰래. 주영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내 핸드폰을 훔쳐봐서 공인인증서까지 새로 발급받았다고? 현우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 혹시 최근에 이상한 금융 알림 문자나 이메일 같은 것 받은 적 없어요? 한준이가 물었죠. 그러고 보니 스팸인 줄 알고 그냥 무시했던 금융 관련 문자들이 엄청 많았어. 현우가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그게 아마 진짜 대출 실행 알림 문자였을 거예요. 형수님과 형 모르게 대출받고 문자는 바로 지웠겠지만 이메일까지는 미처 확인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준이의 추리는 정확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짓까지 한 거야? 현우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주영이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 내가 모르는 빚이 또 얼마나 더 있냐고. 현우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도 3천만 원. 주영이의 추가 고백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 너 나한테 빌려간 돈도 도박에 쓴 거였어? 주영이 친정 어머니가 딸의 대답에 경악했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밀렸다고 했잖아. 생활비가 없어서 쌀쌀 돈도 없다고 울고불고 했잖아. 주영이 친정 어머니가 딸의 등짝을 내리치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주영이가 울며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럼 총빚이 1억 6천만 원이라는 소리잖아. 현우가 계산을 마친 뒤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선배님,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우가 현우의 어깨를 붙잡고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CCTV 영상을 받아올 테니 선배님은 당장 내일 은행으로 가서 명의도용 피해 사실부터 신고하세요. 선우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부장님. 명절에 어쩐 일이십니까? 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제 명의로 회사에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다고 회사 감사팀에 신고를 했다고요?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주영이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언제? 주영이가 부인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까 장모님한테 전화할 때 회사에도 전화해서 나를 팔아넘긴 거구나. 현우가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배님, 이건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선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오히려 선배님께서 역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요. 선우가 설명하는 와중에 현우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 과장. 현우가 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 아내가 회사 익명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고? 현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가정폭력범 남편을 고발합니다. 내 실명까지 거론해서 현우가 주영이를 인간이 아닌 것을 보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난 그런 글 쓴 적 없어. 주영이가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당신 핸드폰 이리 줘봐. 현우가 주영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영이가 마지못해 핸드폰을 건넸고 현우는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와 있네.
당신이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작정했구나. 현우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선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선배님, 회사 동료분들이 선배님 성품을 더 잘 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우가 현우를 위로했습니다. 저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형수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문자가 오길래 얼핏 봤는데 오늘 자정까지 돈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간다는 협박 문자였어요. 한준이가 증언했습니다. 뭐, 집으로 찾아온다고? 현우가 쏘스라치게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애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큰형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죠.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주영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주영이 친정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선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영 씨는 더는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당장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선우가 덧붙였습니다. 치료요? 주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명백한 중독입니다.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우가 진지하게 말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새로 된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주영 어딨어? 내 돈 안 갚고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빨리 나와. 모두가 놀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덩치 큰 남자 2명이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에요. 주영이가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빨리 경찰 불러. 큰아주버님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우가 침착하게 112에 신고했습니다. 일단 대문 꼭 잠그시고 아무도 나가지 마십시오. 선우가 지시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저 아저씨들이 온 거야? 민서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강아지. 괜찮아. 곧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혼내주실 거야. 제가 민서를 품에 꼭 안고 달랬습니다. 이게 다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주영이 친정 어머니가 딸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도박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야지. 이 미련한 거사. 친정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앞에서 소란 피우는 분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경찰이 도착하자 사채업자들은 욕을 하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 이제 안전합니다. 문 열어주셔도 됩니다. 경찰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우가 나가서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명의도용, 존속폭행까지 전부 신고할 겁니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현우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주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영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영아, 아이고 주영아. 친정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고 있는 두 손주를 품에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제가 아이들을 토닥였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현우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옥같이 길고 긴 법적 싸움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선배님, 휴게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우의 밝은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야? 어떻게 벌써? 연휴인데 가능했단 말이야? 현우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제 연락드렸던 경찰관께서 특별히 힘써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오시면 영상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1시간 뒤 저와 현우 그리고 큰아주버님은 선우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죠. 선우가 노트북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벤치에 앉아있던 저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주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주영이가 두 손으로 제 가슴을 강하게 밀치면서 발로 차는 듯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이 부분 좀 보십시오. 어머님께서 바닥에 쓰러지신 후에도 주영 씨는 도와주기는커녕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선우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천하에 몹쓸 인간을 봤나? 큰아주버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혀를 찼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존속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선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처 말씀 못 드린 명의도용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우가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은행에서 발급받아 오신 대출 신청서입니다. 여기 서명란을 보시면 선배님의 원래 필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선우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였습니다. 이건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선우가 설명했죠. 바로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한준이구나. 무슨 일이냐?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주영이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내 신용카드까지 등록해서 썼다고. 현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봤어? 뭐? 3천만 원.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카드빚만 3천만 원이 더 있다고. 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 또한 전부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선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무단 사용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우가 서류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영이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와서 거실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주영이 친정어머니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김주영. 현우가 싸늘하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CCTV 영상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내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신용카드로 도박 자금 3천만 원을 더 쓴 것도 전부 확인했어.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주영이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이게 끝날 일이야?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액만 총 2억 원이 넘어. 현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2억이라고? 옆에 있던 작은 형님이 기겁하며 되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8천, 사채 5천, 장모님한테 빌린 돈 3천, 카드빚 3천. 거기에 자잘한 것들까지 합치면요. 현우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죠. 주영이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이혼하자.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거야. 현우의 말에 주영이가 무릎으로 기어와 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주영이가 울며 빌었습니다. 제가 꼭 도박 중독 치료 받을게요. 정말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영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을 단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엄마를 때린 당신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현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서가 아빠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 때렸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할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못살게 굴었어요. 민서의 증언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민서야, 그게 정말이니?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맨날 할머니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만 오면 자기가 짜증난다고 그랬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도 언니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욕했어요. 못되고 재수없는 할머니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애들 앞에서 그런 끔찍한 말을. 작은 형님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주영아, 정말 그랬어? 애들한테 할머니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냐고? 현우가 주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주영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똑똑히 알겠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 당신한테는 절대 못 줘. 현우가 선언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돼요. 애들 없이는 나 못 살아. 주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애들을 제대로 돌보기나 했어? 도박에 미쳐서 애들을 방치했잖아. 현우가 반박했죠. 애들이 엄마를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무슨 낯으로 양육권을 달라는 거야. 큰아주버님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참고 또 참았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뒤에서 내 욕을 해도 다 참았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못 참는다.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우리 지켜줄 거지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둘을 꼭 지켜줄게. 제가 지우를 품에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가족 모두가 현우랑 동서편이야. 큰형님이 주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게. 작은형님도 거들었습니다. 주영이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명절 연휴 끝나는 대로 바로 이혼 소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현우가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현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일어나 현우야, 네 잘못이 아니다. 제가 현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걸로 된 거야. 제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주영이는 자신의 짐을 챙겨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민서와 지우는 아빠와 제 곁에 남았죠. 할머니, 이제 엄마 진짜 안 와요? 지우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응, 아주 오랫동안은 안 올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민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저희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동서, 이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큰형님이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길고 긴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현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주영이가 새벽에 애들을 데리고 사라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현우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단 말이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 자는 사이에 회사에 급한 서류만 갖고 오려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애들을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옷이랑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옷을 허둥지둥 깨어 입고 곧장 현우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 방은 찬 기운만 휑하게 감돌았고 아이들이 쓰던 이불과 베개, 아끼던 장난감까지 모조리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했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양육권 다툼으로 애들을 데려간 거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민사로 해결하라면서요. 현우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지금 당장 인터넷 좀 켜봐. 지금 인터넷에 현우 이름이 난리가 났어. 작은 형님의 말에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고발합니다. 아기에 가득 찬 제목의 글이 온갖 사이트에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지옥 같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얼마 전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맨몸으로 집을 탈출했습니다. 글쓴이는 주영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세상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저희와 달랐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님.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저런 악마 같은 남편은 당장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남편 신상 공개해 주세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현우의 회사 전화통은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부장님,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로 항해 전화가 빗발쳐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지경이래요. 현우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말했죠. 심지어 여성단체 몇 군데에서 연합해서 회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현우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우의 회사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이현우 맞지? 산만한 덩치의 남자가 퇴근하는 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나 주영이 이종 사촌 오빠 되는 사람이다. 어디서 내 동생을 건드려. 가만 안 둬. 남자가 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보였습니다.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주영 씨가 저지른 짓은 알고나 이러십니까? 현우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 내 동생이랑 우리 조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죽여버릴 줄 알아. 남자는 그렇게 위협적인 말을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녀석이 걱정이 되어 현호네 집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현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혼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쿵, 쿵, 쿵 하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 열어. 이 독한 여자야. 당신 때문에 내 딸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주영이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가세요.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 주영이 못살게 굴어서 재미 좋겠네? 어떻게 있는 대로 구박을 해서 애들 엄마를 내쫓았으니 온갖 쌍욕이 문 밖에서 쏟아졌습니다. 주영이 친정 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아주 교활했습니다. 어디 신고해봐. 그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30분 넘게 문 앞에서 악을 쓰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집에 돌아온 현우가 제 얼굴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현우야, 주영이 엄마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혹시 녹음이라도 해두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느라 정신이 없었다.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선배님,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영 씨 측에서 가짜 증인들을 내세울 모양입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짜 증인? 현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선배님께서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 같습니다. 선우가 설명했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현우가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하루가 멀다고 현우를 비난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가정폭력범 이현우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런 폭력 남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급기야 현우의 얼굴 사진까지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모양입니다.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방금 인사팀에 불려갔다 왔습니다. 당분간 휴직하라고 하더군요. 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돼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현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손에는 CCTV 영상도 있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현우가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하니까요. 선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이 여성단체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렸어요. 한준이가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딱한 사연으로 소문이 나서 단체 지원으로 인권 변호사까지 무료로 선임했대요. 한준이의 말에 현우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준아, 혹시 민서랑 지우 소식은 못 들었니? 제가 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숙모. 아무도 행방을 몰라요. 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손주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박에 미친 엄마 손에서 아이들이 과연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요? 엄마, 제가 못나서 죄송해요. 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도 하나 못 지키고 엄마까지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제가 다 죄인이에요. 현우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게 왜 내 탓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제가 현우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역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온 세상이 주영이 편이 되어버린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형, 대박이에요, 대박. 바로 그때 한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온 집안이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형수님이 인터넷에 올린 그 눈물 나는 호소문들 있잖아요. 제가 시간대별로 싹 다 분석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IT 회사에 다니는 한준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현우가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형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간에 형수님은 유유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어요. 한준이가 바로 증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불법 도박 사이트 로그인 기록이 떡하니 남아 있어요. 바로 그 시간에 500만 원을 베팅한 기록까지 같이요. 한준이의 발견은 그야말로 천금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폭행 증거라고 냈던 병원 진단서요. 이것도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한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날짜가 사건이 터지기 한참 전이에요. 아마 이 모든 일을 꾸미려고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아요. 한준이가 날카롭게 분석한 자료를 선우 변호사에게 보내니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 증거 자료들과 휴게소 CCTV 영상을 묶어서 제가 아는 모든 언론사에 제보하겠습니다. 선우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한 인터넷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충격 단독. 남편 가정폭력 허위 주장 여성, 알고 보니 상습 도박 중독자. CCTV에 시어머니 폭행 장면 그대로 포착. 기사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완전 소시오패스 아니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진짜 피해자였네. 도박으로 2억 빚지고 그걸 남편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다니 진짜 악마다. 들끓던 여론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배님, 주영 씨의 예전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주영 씨가 과거 회사 법인카드를 훔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선우가 설명했습니다. 무려 5천만 원을 횡령하고도 부모님 덕에 겨우 합의하고 넘어갔다고 하네요. 이 사실까지 알려지자 주영이를 비호하던 여성단체도 서둘러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희도 그 여자의 거짓 눈물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인터넷에는 사과문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현우의 회사 동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우 씨는 길 가다 개미 한 마리 못 밟는 사람입니다. 김 과장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현우 씨랑 10년을 같이 일했는데 그 사람이 언성 높이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현우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희 집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 민서의 목소리에 저는 맨발로 뛰쳐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주영이 친정어머니가 민서와 지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애들 좀 맡아주세요. 더는 이 지긋지긋한 짓 못해 먹겠습니다. 주영이 엄마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밤낮으로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애들한테까지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애들을 지킵니까? 주영이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영이 그 못된 것이 또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주영이 엄마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라고 준 생활비까지 전부 훔쳐서 도박판에 쏟아부었어요. 이제 나도 더는 이 아이들 못 키웁니다. 2년 끊을랍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제게 떠넘기듯 맡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할머니, 민서와 지우가 제 품에 와락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맨날 문 두드렸어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맨날 전화기만 붙들고 있고 우리 밥도 안 줬어요. 배고팠어요. 민서가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아이들은 불과 한 달 만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싹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할머니랑 아빠가 우리 강아지들 꼭 지켜줄게. 제가 두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현우가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을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서야, 지우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현우가 아이들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엄마한테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야? 민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아빠랑 할머니랑 우리 행복하게 살자. 현우가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죠.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심각한 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의 임시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인정합니다. 판사의 결정에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예 현우네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우리 가족의 삶을 다시 안정시켜야 했으니까요. 한 달 뒤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주영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차갑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윤월심 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사가 휴게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죠. 주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없는 가정폭력을 조작하여 남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무고죄도 추가합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함께 100시간의 도박 중독 치료를 명령한다. 판사의 선고에 주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이어서 열린 민사재판에서도 현우가 승소했습니다. 원고가 진 채무는 피고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변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에 현우가 그제야 희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현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현우 씨, 정말 미안하게 됐네. 우리가 자네의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부장님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법무팀에서도 자네를 적극적으로 돕겠네. 회사가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죠. 감사합니다, 부장님.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현우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다. 제가 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여기서 같이 사는 거죠?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할머니가 우리 민서랑 지우 곁에 평생 함께 있을게. 제가 민서를 품에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겼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가슴에 남은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지옥 같았던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죠. 법원에서 마지막 서류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대요. 현우가 제게 판결문을 내밀었습니다. 단독 양육권도 온전히 제가 갖게 됐고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현우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꾹 눌러왔던 숨을 편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주영이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금은 도박 중독 치료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내오는 편지가 몇 번 있었지만 아이들은 봉투를 뜯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보세요. 어느 날 민서가 상장을 흔들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서가 모범 어린이상을 다 받았네. 정말 장하다, 우리 강아지. 제가 민서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요. 나도 받았어요. 나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으뜸상 받았어요. 지우도 질 수 없다는 듯 제게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던 아이들은 이제 없었죠. 오늘 우리 축하 파티하러 갈까? 아빠가 크게 쏠게. 퇴근한 현우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와, 진짜요? 아빠, 그럼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요. 지글지글 삼겹살. 지우가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동네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다른 가족들처럼 저희는 웃고 떠들며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서가 제 팔에 머리를 쓱 기댔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민서, 지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제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도 다시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은 억울한 일을 이겨낸 현우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죠. 이 과장,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팀장, 이 과장이 좀 맡아주게. 부장님이 현우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희 네 식구는 어디든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이공원으로, 동물원으로, 탁 트인 바다로. 아이들이 가고 싶다는 곳은 어디든 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로 놀러 가요? 지우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큰할아버지 댁에 한번 가볼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임도 예전처럼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없으니 명절이 더 편안하고 즐거웠죠.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현우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인데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현우가 소년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혜라는 이름의 그 아가씨는 웃는 모습이 참 선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부터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었죠. 민서야, 지우야, 안녕.
이모가 너희 주려고 쿠키를 직접 구워왔어. 수혜 씨가 예쁜 상자에 담긴 쿠키를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이모, 고마워요. 아이들은 금세 수혜 씨를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혜 씨가 제게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 둘이나 딸린 우리 현우한테 와줘서 내가 정말 고마워요. 제가 수혜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랑 애들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런 소리를 하니? 제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동서, 요즘은 좀 어때? 몸은 괜찮고? 큰형님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네, 형님. 저는 좋아요. 애들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작은 형님이 말했습니다. 두 분 형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준이도 선우 변호사도 모두 자기 일처럼 현우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75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맞고 살고 2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목숨 같은 손주들과 생이별까지 할 뻔했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어둠을 이겼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판사 될 거예요. 민서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 벌주고 할머니처럼 착하고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판사요. 민서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서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판사가 될 거야. 제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경찰관 될래요. 지우도 자기 꿈을 말했죠. 맨날 나쁜 아저씨들한테서 할머니 지켜주는 용감한 경찰관이요. 지우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을 통해 저는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렵다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똑똑히 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것을요. 엄마, 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랑 평생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사셔야 해요.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곁에 계셔야 저희 가족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현우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저희는 하루하루 새로운 행복을 단단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민서와 지우가 제잘거리며 학교로 향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기구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한테 폭행당하고 2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냈기 때문이었어요.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불러올 뿐이었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누구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손주들과 아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민서와 지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소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